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둘을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시키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며 한결 편안해진 인생을 즐기고 살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들으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도 안 된다고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죠. 미친년. 저는 여러분께 그 미친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적고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도 지인을 만나는 자리마다 저 같은 애면 열도 낳겠다고 할 정도로 무던하고 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5살 터울의 여동생은 좀 달랐습니다.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고 뭐든 자기가 가지고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애였어요. 뭐야? 왜 언니만 새 신발 사줘? 언니 신발 좀 봐라. 낡아서 다 떨어졌잖아. 사이즈도 안 맞는 거 구겨 신고 다녀서 뒤축도 다 뭉개지고. 아니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도 신발 낡았어. 나도 신발 사줘. 너는 2달 전에 사줬잖아. 2달 전에 사준 신발이 뭐가 낡았어? 어디 봐. 낡기는? 잔말 말고 1년은 더 신어. 아 싫어. 나도 언니 같은 신발 신고 싶다고. 아이 정말 서종이. 너 또 뗐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여동생의 고집은 목이 다 쉴 때까지 지치지 않았죠. 결국 그 끈질긴 반항에 지친 부모님이 2 손 2발 닫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쁜 습관을 바로 잡으려고 끝까지 들어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잠해지는 울음소리에 절대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내 신발 없는데? 뭐? 현관에 둔 멀쩡한 신발이 갑자기 어딜 가? 설마 종이 이 기집애 진짜? 신발이면 신발, 가방이면 가방, 제 손에 넣고야 말았으니까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 동생이 얄미워 죽겠다며 대신 때려주겠다고도 했죠. 부모님께는 제가 그나마 무던한 애라는 것이 다행인 일이었어요. 제가 여동생과 똑같은 성격이었으면 매일 전쟁터였을 테니까요. 결국 여동생이 새 신발을 얻고 나서야 제 신발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전 여동생과 달리 여동생이 새 신발을 얻었다고 해서 셈이 나진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물건 욕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적에도 어찌나 욕심이 많았던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겠다는 성공욕도 대단했어요. 전 반에서 우만 받아도 세상을 전부 가진 듯이 뿌듯했지만 여동생은 술을 하나라도 놓치면 그날로 히스테리가 말도 못했죠. 종이야 그만 좀 울어. 우 하나야 우 하나. 다 잘했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엄마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우라는 오점이 남아버렸다고. 야, 그럼 네 언니는 다 끝난 인생에서 왜 저러고 웃고 살아? 작년에 네 언니 제일 높은 게 우였어. 언니 그래도 잘 살잖아. 지금 어떻게 알아?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형편없이 살 건데. 난 언니처럼 살기 싫단 말이야. 15살이 뭘 한다고 대학에 결혼까지 운운해가며 우는 게 그때는 그냥 웃겼습니다. 욕심 많아 늘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자세가 좋긴 했지만 그게 너무 과해 문제였던 거죠. 한 번은 그 욕심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 결국 선을 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이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온 겁니다. 전교 석차 1등에 부모님은 동네에 떡과 과일을 사다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네.
내 조카도 종이네 학교 다니는데 거기 1등 남자애라던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종이가 1등인데 석준 엄마가 잘못 알았나 보지. 아니야. 걔네 집은 학교에 떡을 돌렸다던데 뭐. 그게 아니면 학교에서 얘기를 했겠지. 종남 엄마는 종이 학교에 연락해봤어? 그제야 엄마는 여동생 학교에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1등이 아니라 17등이었던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뒷자리만 교묘하게 없애서 성적표를 조작했던 겁니다. 전교생 500명 중 17등이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데도 여동생은 오로지 1등이 욕심나 거짓말까지 한 거죠. 그날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불러다 정말 크게 혼내셨어요. 동네 망신당한 거야 둘째치고 여동생이 성적표까지 조작한 거짓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동생은 밤새 울었고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성적표로 거짓말을 하는 일도 없었죠. 그래도 그 욕심 덕에 서울권 여대에도 가고 변호사 만나 결혼도 했어요. 저도 집안의 자랑이 된 여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생에 큰 욕심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거든요. 목표를 결국 손에 넣고야만 하는 여동생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언니, 옷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사 입어. 맨날 시장에 보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입은 옷 보면 다 태가 난다고. 안 그런 것 같아도 결국 후진 겉모습에 깔보고 시작하는 게 사람이야.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어. 다들 예쁘다고 가게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인데 뭐. 알려주면 또 다 거기서 사 입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어? 아유,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후줄근한 옷을 입고도 후줄근한 줄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이 옷 입어. 내가 이거 작년까지 깨끗하게 입은 옷이거든? 되게 비싼 거야. 만져봐. 천도 싸구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납품한 옷이랑 다르다니까. 됐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갈 곳이 어딨다고. 이런 옷을 어딜 입고 가? 그냥 시장에나 입고 가는 거지. 아휴, 내가 진짜 언니 때문에 못 살아. 구질구질해 진짜. 자긴 배운 사람이라 안목도 높다고 제가 하는 것마다 불만이 많았어요. 입는 옷, 사는 집, 살림, 하다못해 애들 교육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훈수를 두었죠. 처음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동생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신경 써줄 거는 또 써주긴 했습니다. 공부 잘해야 한다고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하면서도 용돈에 인색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모는 맨날 보면 잔소리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해서 싫은데 또 용돈은 많이 줘서 좋아. 그래서 싫은지 좋은지 모르겠어. 아하, 그럼 잔소리할 때는 싫어하고 용돈 줄 때는 좋아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그리고 너무 돈 넙죽넙죽 기다렸다 받지 말고 그거 다 나중에 희준이 네가 갚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 남편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 여동생이 한 번씩 자존심을 건드리는데도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호구 부부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라 집 계약금 때문에 큰돈이 필요했을 때도 선뜻 빌려주는 여동생이라 좋았죠. 한 지역에 살면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고 평범한 자매처럼 살면서 50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의 삶에 엄청난 비극이 닥친 겁니다. 제부가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매일 자차를 몰고 다니다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해서 그해 처음 택시를 타고 출근한 길이었답니다. 신호를 위반한 1톤 트럭이 택시 뒷좌석을 들이박으면서
제부는 어떻게 손써볼 새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 언니, 우리 윤서 아빠 죽었대. 어쩌면 좋아. 이제 어쩌면 좋냐고. 종이야, 어쩌니. 정말 어쩌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어쩌라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동생을 보니 저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성인이 된 후라 괴로워하는 자기 엄마를 잘 챙기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딸인 첫째 조카는 미국으로 대학 가서 유학 생활 중이었고 아들인 둘째 조카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동생 집에 들러 냉장고도 채워주고 청소도 했죠. 하지만 갈 때마다 여동생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제가 전날 차려준 밥은 거의 먹지도 않고 방치해두었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질 않으니 머리는 떡이 지고 몸에서 냄새도 엄청났어요. 종이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살아서 뭐해? 애들도 알아서 잘 살 거고. 나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내가 도와줄 이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너 진짜 애들 생각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엄마 역할이 20살 되면 땡이야? 이제 하늘 아래 부모라고 남은 거 너 하나뿐인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 일어나서 씻고 얼른 밥도 먹어.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제발. 누가 와달랬어? 귀찮아.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다고. 그래서 죽을 거야? 윤수 아빠 따라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그래도 좋고. 그때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넋이 나간 얼굴로 한 그 공허한 목소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고 조카들도 당장 여동생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아픈 여동생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닥달하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큰 싸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너 형부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나야 그렇다 치지만 형부한테 예의 좀 차려. 냄새가 나서 창피해 죽겠다고. 언니는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그렇게 창피해? 그럼 오지 마. 누가 와달랬어? 왜 와서 사람 귀찮게 씻으라 마라 난리야. 처제, 언니가 다 처제 생각해 하는 말이잖아. 그동안 그냥 전해 듣기만 해서 처제 상태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애들 엄마가 왜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지 알겠네. 가자. 처제 좋아하는 백화점 구경을 가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고. 어? 안 가. 안 간다고. 왜 형부까지 나서서 그래? 사별한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쌍으로 와서 한 편 먹고 사람 하나 몰아세우는 거야? 서종이, 너 그렇게 말 못되게 할래? 형부가 너 생각해서 온 거잖아. 나 생각하는 거면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언니가 언제부터 날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밤새 오는 게 무서워서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자는데도 나랑 자주지도 않으면서 언니가 대체 날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안 자주긴 뭘 안 자줘. 발인 끝나자마자 너랑 3일이나 있다 갔어. 그럼 뭐 평생 너랑 같이 있어줘야 돼? 네가 언제 괜찮아질 줄 알고. 그럼 네 형부는 어쩌고 내 일은 어쩌고. 나도 내 가정이 있는데 다 나몰라라 하고 너 하나만 챙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어설프게 나 생각해주는 척하지 말라고. 그만들 해. 왜들 그래? 알만큼 말 다 큰 어른들이. 고성이 오가는 싸움은 남편 덕분에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온 집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마음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답답해져도 발걸음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자 술을 마시고 나이 든 부모님께 연락해 신세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차라리 진짜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했더군요. 엄마가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울먹이며 연락하시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는 겁니다. 종이는 여전히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술만 마셔? 아휴, 내가 정말 못 살아.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아? 종이 그게 겨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하지 말라니까 진짜. 종남아, 그러지 말고 종이 좀 잘 살펴줘, 응? 애가 그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속이 어떻겠어. 나 무서워서 죽겠다. 저러다 종이까지 잘못될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침마다 종이 살아있나 연락하는 게 일이야.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했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두 분에게 걱정 끼칠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나날이 한숨만 길어지는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분간 처제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같이 지내자니? 나보고 종이네 집 가서 살라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쩌고? 애들도 다 대학 가서 텅 빈 집인데 똘이랑 둘이 있겠다는 거야? 아니, 처제를 우리 집에서 지나게 하면 되지. 비는 방 많잖아. 괜찮겠어? 당신 불편할 거 아니야. 처제 불편할 게 뭐 있어. 동네 동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사이인데 진작 그렇게라도 할 걸 그랬나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방법밖에 안 떠올라.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 불편한 건 싫어. 내 동생이 급해도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가족은 당신인데. 나는 정말 괜찮아. 당신 일도 바쁜데 퇴근하자마자 처제 집에 가서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같이 지내면 처제도 더 빨리 좋아질 거고. 그렇게 남편의 배려에 저는 크게 감동했죠.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지옥 서막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던 그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아무튼 남편 덕분에 저는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늘었다고 집안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애들 나가고 8살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둘이 살던 집에서 은근한 적막함을 느끼던 차라 좋았습니다. 한방 쓰며 살았던 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고 돌고 돌아 나이 들어 내 곁에는 또 자매라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동생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대신 몇 가지 규칙을 정했거든요. 종이야, 나랑 형부는 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지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정한 규칙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무슨 규칙? 첫째, 매일 씻기. 둘째, 앞으로 우리 똘이 산책은 하루 2번 네가 담당하기. 셋째, 내 집안일 좀 돕기. 어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아, 뭐야. 걔 산책시키고 집안일 부려먹으려고 데려왔어? 제발 집 밖으로 좀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똘이 산책시키는 게 싫으면 그냥 혼자서 나갔다 와도 돼. 집안일은 네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대접받겠다고 하진 말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정 같으면 말도 안 된다, 하기 싫다, 별소리를 다 했을 텐데 혼자 지내기는 싫었는지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씻고 하루 2번 밖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여동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넋을 놓고 앉아있는 시간도 줄고 이따금 웃는 일도 생겼죠.
식욕이 없어 제부 가고 나서 2달 사이 살이 8kg이나 빠졌었는데 먹고 싶다는 음식도 생겼어요. 종이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글쎄, 언니 김치찌개 잘하잖아. 갑자기 언니 김치찌개 생각나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엔 돼지고기 듬뿍 넣고 매운 청양고추 넣어서 칼칼한 김치찌개 만들어줄게. 너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만들어준 음식은 밥 한 공기 거뜬히 비워내곤 했어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한결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엄마도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함께 지낸 지 1달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여동생이 함께 살아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갈등도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여전히 금실이 좋아 1달에 2-3번은 꼭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도 시간도 없이 서로 통하는 그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동생이 있다 보니 신경이 쓰여 쉽지 않았죠. 그날은 남편이 이불 속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신호를 주는데 저도 마음은 동하지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 마. 종이 깨면 어쩌려고 그래. 서로 방문 닫고 자는데 뭐 어떻게 깬다고. 아까 처제 코 골며 자는 소리 다 들었어. 이리 와봐. 하지 마. 간지러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침대에서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둘은 너나 할 것 없이 화들짝 놀랐죠. 언니. 종이야, 왜? 놀라 방문을 열었더니 여동생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잠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자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자는 거 아니었어? 자는 줄 알았는데. 잠이 들었다가도 자꾸 깨. 그냥 같이 자면 안 돼? 그래도. 알았어. 가. 죽은 남편 생각에 잠이 안 든다는 여동생한테 나는 남편이랑 잘 테니 혼자 자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소리 없이 양해를 구하고 여동생과 함께 잠이 들었죠. 그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알고 저러나 싶게 남편과 좀 분위기를 살짝 잡아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저를 데려갔죠. 여동생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매번 그런 식이니 좀 못마땅하긴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오빠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저랑 결혼해 형부됐다고 적당히 지킬 건 지켰던 애가 한 번씩은 선을 넘는 거예요. 오빠 그냥 한 잔만 해. 언니는 술도 안 마시는데 오빠 말고 먹어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일 출근해야 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래. 처제가 보통 술이 센 게 아니라 밤마다 처제 술 친구하기 부담스럽다고. 소주는 나만 마시는데 뭐. 그러지 말고 오빠 맥주 딱 한 캔만 같이 마셔주라. 응? 서종이 왜 자꾸 형부한테 꼬박꼬박 오빠래?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렇지. 알았어 형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잔만 해.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사람 왜 그렇게 보채? 그만해.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우리 부부를 붙들고 같이 술 마셔달라고 조르질 않나 외출 한번 할 때마다 남편을 기사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여동생이 어딜 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고 쉬는 날이면 기꺼이 기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여동생 외출시켜주는 김에 저희 부부도 근사한 곳에서 점심이나 먹으러 함께 집을 나서면 또 문제가 있었어요. 제부가 택시 뒷좌석에서 사고가 나서 여동생이 뒷좌석을 타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는 남편, 조수석에는 여동생이 타고 뒷좌석은 자연히 제 몫이 되었는데
그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일인데 자꾸 여동생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뒤에 사람을 앉혀놓고 여동생은 남편에게만 말을 걸고 웃을 때 은근히 남편 손을 잡기도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갑자기 남편 눈가에 눈썹이 떨어졌다며 가까이 다가가 호호 입김을 부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가 재밌다고 혼자 깔깔거리면서요. 결국 보다 못한 제 입에서 한 소리가 나왔고 그게 또 다툼으로 이어진 거죠. 서종이, 적당히 해, 적당히. 뭘? 너 자꾸 형부 은근슬쩍 치고 말 놓고 호칭 생략하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보긴 누가 본다고 그래. 우리 셋밖에 없는데. 내가 형부한테 친한 척 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선을 지키라는 거야. 아무리 편해도 형부 처제 지간인데 그렇게 선 없이 행동할 거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50이 넘어서 그게 무슨 주책이야?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같이 살면서 친근해져서 그런 건데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누가 또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그래?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거든? 나는 이 나이에 남편 먼저 앞세워서 서글퍼 죽겠는데 언니 형부는 다정히 사는 게 너무 부럽더라.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질투는 나는데 그럼 뭐해? 나는 언니처럼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줄 남편도 없는 걸. 그래서 형부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챙김받고 싶었던 건데 언니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러면서 그날 밤은 방문을 닫고 한참을 소리내어 서럽게 울더군요. 마음이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만 저는 점점 여동생을 곧 내보낼 시기가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 건강히 추스르길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평생 그 아픈 마음 애 어르듯 보살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여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평생 이 집 사는 거 아니야. 이미 결혼한 이상 네 언니 이전의 형부 와이프고 내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 사람처럼 굴어. 그렇게 너무 편하게 영영 지낼 사람처럼 굴지 말고. 진짜 언니 너무 매정하다. 여동생에게 매정하단 소리를 들으니 조금 허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9번 잘해주다 1번 못하면 역적되고 9번 못되게 굴다 1번 잘해주면 호의를 갖는다잖아요. 제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매정하다니 제가 더 서운했죠. 그 뒤로 한 며칠은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그 뒤로는 남편한테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동생과의 갈등은 그 외에도 있었기에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었죠. 여동생은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제부가 능력 있는 변호사로 돈도 잘 벌었고 여동생 씀씀이도 컸거든요. 자기 돈 주고 물건 산다는데 제가 불만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짐이 문제였죠. 여동생은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첫째 아들이 쓰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하나가 다 넓게 빠진 방이라 좁은 방이 아닌데 여동생이 들어온 지 3달 만에 그게 다 꽉 차더라고요. 옷가방, 공기청정기, 제습기에 빈 공간은 침대 위뿐이었고요. 더는 방에 둘 곳이 없어지자 여동생은 자연히 거실이며 둘째 아들 방까지 침범하는 겁니다. 그뿐이게요. 그러면서 슬슬 예전처럼 제 생활에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탑 만들어? 저거 한 장 얼마나 한다고 테이프까지 써가면서 그래. 저것도 엄연히 불법이야. 쓰레기 봉투에 까만 성까지만 넣어서 보내야 한다고. 아껴 사느라 그러는 거잖아. 한 장 가격 그거 얼마 안 해도 1년 모아봐. 은근히 돈 되지. 진짜 내가 괜히 구질구질하단 말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모아서 뭐 부자 되게? 그리고 희준이 방도 말이야. 애들이 크면 크는 대로 가구도 좀 바꿔주고 그래야지. 중학교 때 쓰던 책상을 아직도 넣어놨어?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쓰고 대학은 내내 기숙사에서 다녔는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좀 버려. 쓸 일도 없는데 왜 저걸 이고 살아? 아, 좀. 내 살림 내가 알아서 해. 뭐든 새 것, 매장에서 제일 좋은 것, 그런 걸 기준으로 물건을 사는 애라 제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여동생에게 이해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제 살림 제가 알뜰살뜰 모아 그렇게 산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쓸데없는 참견하는 거 보니 이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나아진 것 같았죠. 그쯤 여동생은 또 한 보따리 쇼핑을 끝내고 양손 무겁게 들어왔고 자연스레 거실 한켠에 놓고 치우지도 않더군요. 쓸데없는 물건, 쓰지도 않을 물건으로 집이 들어차는 게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종이야, 너 물건 좀 정리해. 내가 너 하나 들여왔지. 이삿짐까지 받았어? 언니가 이사할 생각은 없고? 아무리 두 사람이 산다지만 그래도 평생 살림들이 들어있는데 30평은 좀 좁지 않아? 언니가 물건을 쉽게 버리는 스타일도 아닌데. 네 물건 빼면 우리 집도 널널해. 불러봐라. 지금 네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너 이만하면 이제 가도 되지 않아? 어? 가라고? 이제 혼자서도 잘 자고 잘 먹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형부 있는 집에 그렇게 얹혀 살려고 그래? 아니, 그거야. 언니가 있고 형부가 있는 집이니까 나아 보이는 거지. 나 안 괜찮아, 언니. 안 괜찮기는 안 괜찮은 애가 허구한 날 나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들어와? 너도 네 살림 갖고 가면서 살아야지. 괜히 나한테 쓸데없는 물건을 샀네 어쩌네 그런 잔소리 듣고 싶어? 큰맘 먹고 한 이야기였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요즘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 오는 걸 자주 못 봐서 그런지 놀라긴 했습니다. 올 일 아니잖아. 내가 못할 소리 했어? 나 안 괜찮다고. 진짜 안 괜찮아. 지금도 언니가 한 그 말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가려고 하니까 겁부터 났어. 가면 또 애들 아빠 흔적이 가득할 텐데 그거 내 손으로 어떻게 치우고 볼 때마다 생각나서 어떻게 살아. 그럼 평생 그 집 그렇게 둘 거야? 안 무서워질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같이 살자고? 종이야, 이겨내야지. 부딪혀서 이겨내볼 건 이겨내려고 해야지. 안 그래? 언니, 내가 언니 형부 앞에서 내색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람 생각나서 무너져. 애들이라도 눈앞에서 보이면 어떻게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어떡해. 언니 오빠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 나 간신히 버티고 사는 거라고. 나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돼? 내가 언니 안 거슬리게 할게. 어? 여동생답지 않게 그렇게 울면서 사정하는데 물은 제 성격으론 외면하기 힘들더군요. 결국 마음이 약해져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렇게 여동생과 애매한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 시간쯤 위급한 강아지가 오는 바람에 동물병원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를 놓치고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서 남편과 여동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거실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치킨과 맥주 캔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기겁한 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앉아있고 여동생은 남편의 허벅다리 위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었거든요. 저는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에 어안이 벙벙했는데 정작 여동생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언니 왔어? 늦게 온다고 해서 그냥 형부랑 치킨 시켜 먹었어. 좀 남았는데 먹어. 남편은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언짢은 기색을 비췄죠. 너 지금 그게 뭐야? 뭐가? 왜 형부 다리를 베고 누워있냐고. 아, 그러면 안 돼? 그냥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옛날 습관 나와서 그랬어. 텔레비전 볼 때마다 윤수 아빠 다리 베고 누워있던 게 습관이 돼서.
네 방에서 혼자 방귀를 뀌는 게 습관이라고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방귀 뀌고 그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내가 뭐? 언니는 전부터 왜 그래? 형부가 편해서 하는 행동마다 왜 딴지를 걸고 그래? 설마 나 견제해? 내가 형부한테 허튼 수작이라도 부릴까봐 그 걱정하는 거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랑 별개로 사람이 예의를 지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거지. 아 진짜 뭐 어느 날 뭐만 보인다고 친오빠처럼 편해서 나온 행동 가지고 나 이상한 사람이나 만들고 언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형부를 꼬시기를 했어? 형부랑 무슨 짓을 하기를 했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 왜? 종이야. 아 진짜 열받네. 언니 정신병원에 가봐. 머릿속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들어있으면 형부랑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여동생은 갑자기 흥분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응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터라 제가 더 당황했어요. 남편이 간신히 진정시켜 방으로 데려가면서야 잠잠해졌지만 방에서도 누구한테 통화를 하는 건지 욕을 하고 난린 겁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챘어야 해요. 안 하던 행동을 하니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죠. 괜찮아 보이지만 실은 괜찮지 않다는 말이 정말이었던 겁니다. 여동생을 넣어놓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은 없었어. 그냥 처제가 치킨 먹자고 해서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았는데 처제가 자연스럽게 옆에 앉더니 갑자기 내 다리를 베고 눕는 거야. 아, 나야 엄청나게 당황했지만 거기서 매정하게 뿌리치자니 처제 마음 상태도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당신이 온 거야. 정말이야. 남편 말에 거짓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평생을 산 부부로서 그 순간엔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해 보였죠. 남편은 저에게도 괜한 꼴을 보였다며 미안해 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처제한테도 똑바로 말할게.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은데 애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 그 타이밍 잡기가 힘들었어요. 언니로서 가족으로서 보살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느껴졌죠. 부모님께 말하자니 걱정이 늘 것이고 어린 조카에게 말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여동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고 한참 하소연을 하고 들어왔는데 생뚱맞게 여동생이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야, 서종이, 일어나! 뭔데? 너 왜 여기서 자? 희준이 방 침대 너무 불편해서 침대가 너무 오래됐잖아. 스프링도 다 꺼지고. 매트리스 좀 새로 사면 안 돼? 그렇게 불편하면 거기서 잘 네가 사면 됐을 일이잖아. 그렇게 돈 쓰고 다니면서 산 게 많은데 매트리스 살 생각은 못했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객식구살이에 매트리스는 무슨. 그럼 나가면 되지. 왜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그래? 황당해 그렇게 물었더니 여동생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서 원래 머물던 아들 방으로 가더군요. 어이가 없어 거실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어요. 건드려봤자 소용없다. 일단 좀 지켜보자 그거였죠. 그런데 그 뒤로 정말 희한하고 불쾌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을 바라보는 여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집에서도 씻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애가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꽃단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셋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계속 남편 쪽을 의식하며 쳐다보거나 남편 말에 과한 액션을 취하며 웃기도 했죠. 원래도 한 번씩 그랬지만 남편 몸에 손대는 게 점점 더 과감해지더군요.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자중하는 것 같더니 은근히 거침이 없어졌어요. 남편 쪽에 있는 물건을 집겠다고
몸을 굽혀 남편 팔에 가슴이 닿도록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엉덩이만 쑥 올린 채 엎드려 소파 밑에 굴러들어간 물건을 찾거나 하는 일이요. 종이 쟤 요즘 왜 저래? 그러게. 처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원래도 좀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작정하고 당신이나 나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굴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보내야지. 나 할 만큼 했다고 봐. 그래, 그게 좋겠다. 가족이라고 언제까지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동생도 가족이긴 하지만 저에게 1순위는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순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을 불러다가 정말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야, 제부 그렇게 가고 벌써 반년이 넘었어. 벌써인가? 난 아직도 반년밖에 안 지난 게 실감이 안 나는데. 나랑 형부는 네가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는 거 알아.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네가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자리로 돌아가다니? 언제까지고 집 비워둘 순 없잖아.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제부 짐 전부 빼서 한쪽 방에 넣어놓고 거실이며 안방이며 다 너가 좋아하는 식으로 인테리어도 다시 해. 그럼 제부랑 함께 지내던 방이 아니라 새집 온 것 같은 기분 들 거고, 그것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사하는 것도 괜찮고. 언니,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 되게 위험한 말인 거 알아? 위험하다니? 너 또 허튼 생각하는 거야? 대체 너 언제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동생은 전처럼 울지도 간절히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덤덤한 표정이면서도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죠. 그리고 그 말에 그날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폭탄 하나가 떨어져 터졌어요. 살면서 그렇게 분노가 일고 속된 말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언니, 형부 말이야. 민관 오빠. 오빠가 어리숙해서 그렇지 성격도 생긴 것도 순해서 은근 인기 많았던 거 알아? 민관 오빠 따라다니는 소녀 팬들 있었어. 갑자기 네 형부 얘기는 왜 나와? 네 이야기 하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니가 제자리로 돌아가라며. 그럼 나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나 고등학교 때 형부랑 사귀었는데? 뭐? 나도 그 숱한 소녀 팬들 중 하나였어. 귀엽잖아, 형부. 그래서 한 3달 정도 사귀었나? 뭐 대단히 진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많았을 때 할 거 다 한 사이? 야, 서종이! 마음속에 폭탄이 터졌다는 제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동생과 남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서로의 타입이 전혀 아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 여동생처럼 욕심 많고 거친 바다 같은 사람은 안 맞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귀여워했을 수는 있어도 사귀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이였고요. 금세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고 다리부터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는 언니랑 잘된 마당에 과거는 묻어두자 그렇게 형부랑 입 맞췄거든. 어머, 내가 방금 입 맞췄다 그랬어? 아니, 의견을 맞췄다고, 의견을.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너 미쳤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실을. 때로는 아니지. 대부분의 진실은 항상 아프더라. 그래서 난 진실이 싫어. 언니 아프게 했네. 근데 나 솔직해지고 싶었거든.
그땐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호기심이었고 기억에도 안 남을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신기하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있지? 너 그게 진짜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근데 어떻게 언니,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야기해줘? 더 해줄까? 알고 싶지. 막 알고 싶어 죽겠지. 그 순간 저는 숨 쉬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겁나게 방망이질하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은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고등학교 땐 내가 먼저 고백했거든? 근데 이번엔 형부가 먼저 시작했다? 뭐? 내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하는 거면 난 형부랑 같이 나갈게. 나이 50도 로맨스는 있고 청춘이라면 청춘이라 이미 바람든 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잡겠어. 언니는 언니 없는 사이에 안방 침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아마 까무라칠걸? 그래도 궁금하지. 다 말하긴 좀 쑥스러운데. 형부, 은근히 좀 변태스럽더라. 언니한테도 그랬어? 저는 그 순간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웃는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나 싶게 우악스러운 힘이었죠. 여동생은 제 손에 붙들려 외마디 비명을 내질러댔어요. 아, 왜 그래? 이거 놔, 놓으라고! 이 미친년,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짓 했어?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짓 한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박수를 뭐 한 손바닥으로 쳐?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 나는 거야. 말했지? 먼저 시작한 건 형부라고. 닥쳐. 그 입 안 닥쳐? 아! 그때 소란을 듣고 급히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정신없이 여동생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놀란 남편이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희준 엄마, 당신 왜 이래? 이거 놔, 놓고 말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저를 말리는 남편에게 돌아서 남편 얼굴에 손찌검한 거예요. 평생에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있어도 서로에게 손찌검할 만큼 싸워본 적도 없으니까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제 행동에 남편은 놀란 듯 돌부처처럼 멀뚱히 서 있었고 그 와중에도 저는 한 손으로 여동생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죠. 형부, 나 좀 도와줘요. 언니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당신 정말이야? 정말로 종이 인연이랑 붙어 먹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집에서 정말 두 사람이 붙어 먹은 거 맞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처제랑? 여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붙들려 있던 여동생이 서럽게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오빠, 우리 그만 솔직해지자. 언니도 진실은 알아야지. 처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솔직하긴 뭘 솔직해져. 진실이 뭔데? 여보, 진짜 아니야. 처제 진짜 미친 거라고. 나는 처제 털끝도 건드린 적 없어. 오빠, 언제까지 부정할 거야? 언제는 나랑 살고 싶다며. 그래서 나 안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입 안 닥쳐? 저는 바로 여동생을 거실로 끌고 나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동생 짐을 챙겨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징그러운 년, 이 미친년. 여동생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대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종이처럼 못 내보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 종남아, 너 나 몰라? 나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죽겠어. 처제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미치겠네 진짜.
남편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제가 생전 안 했던 행동을 했듯 남편도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그러는 겁니다. 보여줄 게 있어. 그거 보면 당신도 내 말 믿을 거야. 처제, 진짜 정신 나갔어. 그러더니 남편은 핸드폰으로 뭔가 만지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만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동생은 소름 끼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고소당했다고요. 그것도 여동생이 남편에게 강제로 당했다며 신고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 와중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종남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게 다 사실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희준 애비가 종이를 그렇고 그랬다는 게 사실이야? 뭐? 누가 그래? 종이가 그래? 엄마, 걔 완전히 미친년이야. 돌아버렸다고. 그럼 종이가 없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야, 종남아. 종이 그게 울더라. 엉엉 울면서 같이 지내는 동안 희준 애비가 나쁜 짓 했다고 억울해 죽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희준 아빠 몰라? 차라리 둘이 붙어 먹으면 먹었지. 그렇게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종이가 그렇게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종남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작정한 듯 남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뿌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 충격에 공황 장애까지 얻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로 여동생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종이, 너 어떻게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해? 형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데 어떻게 언니가 돼서 내 말을 안 믿고 형부 편을 들어? 재판할 때 증거 제출될 거야. 증거라니? 무슨 증거? 우리 집에 또리 때문에 홍캠 있는 거 몰랐어? 네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찍혔어. 고작 거실에 찍힌 영상 가지고 지금 떳떳하다는 거야? 언니, 나 방에서 당했어. 언니랑 평생을 누워지는 그 안방 침대에서 당했다고. 종이야, 너 형부한테 문자도 여러 번 보냈잖아. 제부가 그립다, 보고 싶다. 제부인 척 메시지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제부랑 했듯이 데이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그거 형부가 조작한 거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는 여동생을 보는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여동생은 자기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가진 증거는 거실 홈캠과 여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증거 속에서는 여동생이 남편에게 추태를 부리면 부렸지 남편은 항상 선을 그어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거나 그만하라거나 때론 단호한 거절까지 하면서요. 제가 안 그래도 여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모은 자료들이 남편을 살린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내 남편을 위해 저는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여동생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엄마가 그런 문제에 얽혀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이상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조카가 들어왔죠. 조카를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쓰럽더라고요. 행여 여전히 이모부인 남편을 오해하고 미워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온 조카는 우리 두 사람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 이모부. 윤서야, 그러지 마.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모가 너무 미안해.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이모. 엄마의 비밀을 알면서도 저조차도 믿기 힘들어서 내내 숨기고 모른 체 하며 살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조카는 몇 번이나 뜸을 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죠.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말이었어요. 엄마,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리플리? 리플, 그게 뭔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증상이요. 그게 뭐야? 그런 병이 있단 말이야? 정확한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병리적인 증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실은 저희 아빠 변호사도 아니었어요. 조카의 입에서 쏟아지는 진실은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동생은 수십 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산 것이었어요. 제부도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었고요. 그런데 제부도 죽기 전까지 동생 장단에 맞춰 저희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알고 하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전교 1등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무슨 말이냐는 듯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교 1등한 게 분명하고 선생님이랑도 통화했다고요. 그런 거짓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아빠가 진짜 변호사라고 믿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을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며 살 수 있는데. 처음엔 엄마가 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엄마 지켜주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무섭게 몰입해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피우지도 않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할 뻔하기도 했고요. 그럼 네 아빠는 왜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진작 뭐라고 말을 했어야지. 결국 아빠도 엄마 거짓말에 장단 맞춰서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떳떳하게 밝히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은 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실은 거짓말을 해도 너무 감쪽같이 해서 알 수도 없지만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엔 엄마의 거짓말이 무서웠고 제부가 그렇게 가버리고 난 후에는 자기가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무서웠대요. 그렇게 모르는 체하고 이모인 내게 맡기고 온 건데 고소 소식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것이었죠. 여동생은 정말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은 죄다 진실이라고 믿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조카가 여러 날 간신히 설득해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병리적인 증상이 있다는 확실한 진단을 받았죠. 조카는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남동생이 제대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은 처음에는 통원 치료를 했는데 갈수록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 입원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뻔뻔하고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부 일로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됐나 싶다가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루려고 했던 성미를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 싶더라고요.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이라는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요? 여동생이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얼굴 보고 살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구는 것도 싫거든요.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